지금 2023년이 됐습니다. 네. 경기 침체 여파가 우리의 일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실제로 경기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특히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예. 좀 회복할 바람까지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2023년 빅테크 기업들의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뭐 빅테크라고 해서 다 내부적으로 어떤 자원이나 축적된 게 많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미 몇 년 동안 투자를 많이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올해는 사실 많이 위축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3, 4분기 정도 돼야지 빅테크가 약간 회복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네. 빅테크가 결국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되게 지탱해주는 서비스 라인업인데, 우리 소비 자체가 위축돼 있잖아요. 네, 많이 위축돼 다른 있죠. 제조나 서비스 산업의 그를 또 백본을 제공해 주는 게 빅테크들인데, 이미 또 제조업체들 많이 위축돼 있다 보니까는, 빅테크는 사실 다른 산업의 후방으로 따라오는 산업이다 보니까는 그들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그거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뭐 매출이 주니까 사람들 네. 줄이고 뭐 국내에도 그런 뭐 클라우드 자꾸 이렇게 먹통되기도 해서 작년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IT 인프라 서비스 수요도 옥죄이고 있어서 네.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예. 아, 그러면 3, 4분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 정도 되면 좀 회복 가능한 여지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뭐 사실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경제 관련된 분들하고 많이 말씀을 나눠보게 되면은 실제 소비 심리나 금리 부분들이 바뀌어서 좀 제조도 늘어나고 소비가 활성화되는 게 이제 3분기 좀 늦으면 4분기를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럼 IT에 대한 수요도 증가. 정말 쉽게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급여가 안 올랐어. 안 바꾸려고 하잖아요. 못 바꾸죠. 그죠? 네. 근데 회사에서 좀 잘 돌아간다 보너스도 줘. 그럼 또 그냥 바꿔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사실 단순합니다. 빅테크가 결국 IT 프로바이더니까. 예. 그럼 좀 경기가 조금 더 좋아져야지 네. 이 산업도 조금 더 그렇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예, 있겠네요. 예. 카톡이라든지 SNS 같은 거 보더라도 네.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생활 속으로 많이 네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우리가 체크해야 될 빅테크의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뭐 메타버스가 현재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잊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빅테크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을 잊고 싶으실 텐데 숫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빅테크에 대한 투자 중에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 걸 보게 되면 2020년, 21년, 22년 넘어오면서 한 해 한 5배에서 10배씩 투자는 증가하고 있어요. 산업 내부 투자는. 그러니까 산업 자체는 뭔가 힘을 축적하고 있긴 하거든요. 특히 올해 이제 연초에 있었던 CES 행사만 봐도 5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였고요. 또 가트너가 작년 4분기에 발표한 2023년을 이끌 10대 기술 중에 하나가 또 메타버스였어요. 메타버스 항상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투자적인 관점 때문에 실망했던 부분은 있겠지만 산업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일단 상승 목선을 그리고 있는 산업은 맞고요. 기업의 변동을 보면서 개인적인 일이건 투자건 뭐 아이가 있으신 분은 아이의 미래건 간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이제 모빌리티인데 모빌리티가 우리는 자동차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자동차 그다음에 뭐 물에서 움직이는 거 항공기 이 삼각구도로 해가지고 모빌리티의 이제 자율주행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네. 자율주행 플러스 지능화. 아, 지능화요? 네, 지능화는 이제 모빌리티끼리도 통신을 한다. 그래서 모빌리티가 통신한다는 건 다양한 맥락이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모빌리티끼리 통신할 수 있으면 생기는 이점 중에 하나가 앞에 뭐 사고가 났어. 어떤 상황이 있어. CCTV를 그렇게 많이 설치할 수는 없는데 각각의 모빌리티가 센서가 돼도 뒤에 오는 차들한테 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미리 인지를 할 수 있겠네요. 인지해가지고. 그러면 전체 교통량이 굉장히 효율화가 높아지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가까운 시간을 보게 되면 2025년에 오사카에서 국제 엑스포가 열리는데 네. 오사카 엑스포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들리는 소문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하늘을 자동차요? 그래서 행사장하고 그 오사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그럼 뭐 자율주행과 지능화 기능들이 이제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에 뭐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게 눈앞에 딱 보이진 않겠지만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나 어떤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자동차에도 좀 더 양방향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센서가 한 대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센서가 달린 차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센서도 뭐 라이다도 있고 다양한 센서 방식들이 있잖아요. 실제 뭐 이런 자율주행이나 지능화가 되면 당연히 필요한 굉장히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센싱하는 기술이어서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뭐 자동차 회사라고 하면 꼭 완성차 생각만 자꾸 하는데 요소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동향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저 진짜 궁금한 게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혹시 아주 쉽게 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또 오늘 이제 국회에서 법안 발의하는 것 때문에 갔더니 정의가 있어요. 메타버스란 해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다 줄이면 전 그냥 디지털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또 현실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뭐 제가 같이 일을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뭐 네. 공개된 플랫폼이니까 예를 들어 이정재 씨가 광고하는 웅진 플랫폼이 있거든요. 태블릿. 네. 그 태블릿이 이제 예를 들어 10인치짜리 삼성 태블릿인데 계약을 하면 집에 빌려주고 한 달에 한 10만 원 좀 초반대 금액을 받아가요. 근데 여기 한 6세에서 10세 아이들이 거의 뭐 열광하는 플랫폼인데 네. 이 공부하는 플랫폼이에요. 아, 공부하는 네. 플랫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어차피 애가 돈을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부모님들이 내주시죠? 결제를 엄청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 마켓에서 압도적인 1등인데 하는 이유가 그 나이대 공부해야 될 다양한 콘텐츠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재밌는 건 내가 아바타 만들어서 도서관도 들어가고 해양 탐험도 하고 물질도 들어가고 또 내가 좋아하는 반려동물도 있어서 내가 공부 좀 안 하고 있으면 반려동물이 살짝 이렇게 슬쩍 찔러주기도 하고 해서 학습에 대한 뭐 만족도, 학습하는 시간, 성과 모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사실 굉장히 쉬운 예인데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 하게 되면 굉장히 기업 내부에 있는 어려운 걸 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아이들만 쓰는 것 같은 제페토, 완전 양단의 생각만 하는데 현실에서 교육은 누구나 관심 갖고 있는 분야잖아요. 이런 데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와. 그 매출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네, 저도 이제 그 플랫폼 설계를 2년째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뭐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산업적으로 성과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렇게 메타버스가 깊게 침투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메타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뭐 나도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거 만들었을 걸, 뭐 했을 걸, 페이스북 그 처음에 개발하기 어려운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 페이스북은 보면 초능력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버튼만 따따닥 누르면 헤어진 여친 어디 있는지 볼 수도 있고 버튼만 따따닥 누르면 음식이 내 앞에 오고 초능력을 만들어준 기기가 이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VR이건 글래스건 지금 새로운 디바이스가 들어오고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 저희가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회사에서 시키는 것만 가만히 따라가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회사에서 하는 업무도 메타버스적인 걸 통해서 뭔가 더 디벨롭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요. 자녀들의 교육도 그렇고 또 오늘 시청자분들 중에 또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정말 뭐 당장 어느 주식 샀고 말고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이 산업 배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또 보기 위해서도 이 분야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십니다. 맞아. 왜 알아야 할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교수님의 답변으로 어느 정도 해소는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뭐 공부하는 문제 말씀드렸는데 일하는 곳도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그 LA 쪽에 보게 되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근데 그 기업들의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자꾸 복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고 미국은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다니거든요. 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안 오면 다 내보내겠다고 하지만 그건 약간 좀 센 분이고 보통은 직원들 눈치를 좀 보는데 직원들이 안 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메타버스적인 공간에서도 충분히 근무할 수 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택으로 다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 방식의 업의 본질도 분명히 변하고 있다. 우리의 삶이 공부하고 일하고 소비하는 거거든요. 공부가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일이 바뀌고 있고 소비도 그럼 안 바뀌는 소비도 바뀌고 있죠. 뭐 롯데도 그렇지만 국내 신세계도 그렇고 많은 유통의 거의 뭐 이렇게 탑티어에 있는 기업들이 메타버스적인 경험들을 집어넣어서 쇼핑 경험을 바꾸려고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쿠팡이나 인터넷 그런 어떤 주문이 등장하면서 오프라인 상점들이 뭐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말들이 많잖아요. 또 하나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거기서 혹시 어떤 식으로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거예요? 신세계라든지 이런. 일례로 뭐 공개된 거니까 말씀드리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올해 CES에서도 공개해서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 뭐 HMD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긴 하지만 뒤집어 쓰는 거. 롯데는 장기적으로 플랜을 짠 게 그런 디바이스가 보유량이 증가할 거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씬 중에 하나 이거예요. 롯데가 뭐 면세점, 명품관 갖고 있으니까 명품관에 줄 서지 않고 이것만 뒤집어 쓰면 10개 명품관이 눈앞에 다 뜨는 거. 쓰는 거라고 하는 게 VR 같은 장비를 쓰고 나서 직접 거의 가지 않더라도 이 매장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 신경 쓰는 거는 현재 나와 있는 장비 중에 가장 하이엔드급의 시각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쪽을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페토는 좀 만화 같잖아요.
근데 만화 같은 모습으로 200만 원짜리 가방을 구매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거기는 진짜 뭐 우리 그 엔지니어들 말로는 확대를 했을 때 그 박음질까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초고해상도 정밀도를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실제 5G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정착이 됐고 또 2030년까지는 지금 6G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6G면 망속도가 몇십 배 빨라져요. 몇십 배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예요. 네. 지금으로 봤을 때. 그럼 당연히 뭐 이렇게 해도 버퍼링 없이 바로바로 뜹니다. 네. 와. 그러면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실생활 속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메타버스는 혹시 있을까요? 뭐 제 조카가 저한테 큰 가르침을 줬었는데 이모부 이렇게 딱 보더니 이 안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당이 있는 것 같다고. 손바닥 위에. 철학적인 말인데 이게 바로 배달의 민족이었어요. 배달의 민족. 배민은 재밌는 게 실제 주방을 일부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 자기들 직접 음식을 만들지도 않고 배달도 다 외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가장 큰 식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큰 공간을 요만큼의 스마트폰 안에 투영해서 옮겨놓은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일종의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법안 발의할 때 가상 공간이라는 표현이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라고 이제 의원님한테 건의를 드린 이유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배달의 민족 또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뭐 포켓몬고 또는 뭐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소셜미디어인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다 카테고리 밖으로 밀어내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걸 다 생태계 안에 묶어서 사실 우리나라가 포켓몬고도 우리나라 게 아니고 인스타도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배민만 우리나라 건데 앞으로는 우리가 법안을 통해서 잘 지원해서 이런 많은 것들에서 한국 기업이 좀 위로 올라가는 걸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다만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작용들도 좀 있을까요? 뭐 메타버스 자체 현재 시점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은 청소년들 층이기는 합니다. 아동과 관련된 폭력적인 범죄들이 메타버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플랫폼들이 주로 아이들이 많이 쓰거든요. 뭐 국내 플랫폼은 10대, 미국 플랫폼은 20대에서 그 정도 나이대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이제 선거 관련된 범죄, 그다음 디지털 아이템 같은 거 탈취하는 거, 뭐 그런 거, 또 개인정보 같은 거 뭐 뺏어가는 거, 이런 다양한 범죄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현재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역효과나 문제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을까요? 뭐 다행인 건 그나마 국내 기업들이 뭐 정치적으로는 아직까지 제도화가 되어 있는 건 적긴 한데 워낙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다 보니까 자정 노력을 시작하긴 하셨어요. 뭐 그런 걸 모니터링하는 팀을 만들거나 뭐 정리하는 건 만들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 한 플랫폼 내의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는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현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미 한국은 예를 들어 최근에 연쇄살인 사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는 없죠. 그 영화에서 보잖아요. 이유가 CCTV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연쇄살인을 하고자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한 2명 죽일 뻔하면 잡혀요. 근데 메타버스 공간은 그 같이 빗대어 보게 되면 CCTV가 우리 도시에 한 10분의 1 넘는 거죠. 공간이 너무 넓은데 감시 인력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은 한 건 긍정적으로 보지만 더 이거를 치밀하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메타버스 가상현실 공간을 늘리려면 무제한으로 늘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MS가 갖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공간을 보게 되면 제가 재미삼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게 거기는 공간 면적을 봤더니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10배예요 이미. 그 안에 만들어진 땅들의 크기가. 상상이 안 가시죠? 저는 그것도 상상이 안 되는데 교수님 심심해서 계산을 해봤다는 것도 상상이 안 돼요. 뭐 심심할 때가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같은 경우도 좀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사실 뭐 메타버스 이야기 전에도 사실 디지털 노마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이메일로 오더를 받아서 결과물을 파일 보내주고 이렇게만 했는데 서로 얼굴도 모르고 막. 근데 요즘에 보면 원격 근무하는 플랫폼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어떤 플랫폼을 예를 들어 집에 내가 서재에다 카메라를 구석에 달아놔. 그러면은 내가 저기 가서 얘기할 땐 나를 따라오고 확대돼주고 막 그래요. 중요한 거 이야기할 땐. 그 정도까지 발달이 그게 돼요 지금. 방송국처럼. 그럼 또 요거를 또 내가 지금 뭔가 약간 좀 얼굴이 그래. 그러면 또 아바타로 바꿔주기도 하고. 보정도 해주고는 기능도 있겠죠? 그 때에 따라서 맞아 보정도 돼요. 때에 따라서 나 카메라에 끄고 싶어. 카메라에 끄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 되게 답답하거든요. 목소리만 들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표정과 모습을 대신 보여줘요. 상대방이 안 불편하게. 이런 기술이 나와 있다 보니까는 점점 더 예전에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면 특히 뭐 아주 일부의 하이엔드 그 개발자. 근데 요즘 보게 되면 뭐 브랜드 관리자, 마케터, 다양한 직군으로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직장을 다닐 수가 있는 거죠. 나라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 노동 문제인데, 아이들이 사실 플랫폼 내에 돈 버는 아이들이 꽤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되게 애매한 지점인데, 원래 우리나라는 아동 노동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법률상으로는 이제 약간 회색지대니까 피해서 하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 로블록스나 제페토에서 뭘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 돈을 벌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일자리 변화가 하면 이제는 뭐 20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끼리 일자리 경쟁, 이게 아니라 10살 또는 70살 서로 같은 마켓을 놓고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인터뷰했던 아이들 중에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사람들 200명 모아가지고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디스코드에서. 많이 벌었을 때 뭐 몇 달에 2억도 벌더라고요. 신한 교수님 자제분 중에는 1년에 10억 넘게 번 친구도 있어요. 메타버스에서 NFT 비즈니스 해가지고. NFT 비즈니스로. 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일자리가 정부에서 만들어진다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전 정부를 뭐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개인이 창조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연령과 무관하게. 그럼 일반적으로 평범한 직장이라면 지금 메타버스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지 좀 구체적인 행동 방안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직장인이 뭐 제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 51인데 제 친구들을 보게 되면 이제 부장에서 뭐 이사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너가 뽑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그러니까 기능적인 관계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분리된 게 메타버스 네이티브의 철학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내가 월급을 받는 직장이니까 저 사람하고 무조건 친해져야 되고 가족처럼 지내야 돼, 이 생각이 아니라 회사에 돈 받으니까 당연히 기여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인간적인 관계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끼리 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되게 친화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직 내에서의 관계 구도를 다르게 보는 인류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 친구나 저 세대처럼 신입사원 들어왔으면 이제 사발식도 하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이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가버리거든요. 자꾸 왜 떠나냐고 묻는데, 떠나는 건 너 때문에 떠난다, 내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 같아요. 나 때문에 떠나지 않게 우리의 사고 구조를, 내가 뭐 제페토를 잘 쓰고 VR 잘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올라오는데 그들의 사고 방식에 나를 좀 맞춰주는 거, 시스템이라도 바꿔주는 거. 저는 이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도태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정말 뭐 예를 들어 뭐 통신회사의 뭐 부사장님 뭐 이런 분들 봐도 되게 기능적으로 일 잘하세요. 근데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이런 분을 고려를 굉장히 잘해주십니다, 배려를. 그러니까 이제 멋진 리더라고 평가받는 거죠. 역시 사람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